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림동 수업 좀 마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네, 이 차가 많이 막혔어요. 기사님이 워낙 재밌으셔가지고 재밌게 오긴 했는데 네, 오늘 제가 저녁에 또 좀 일정이 막 있어서 오늘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오늘 짧게 가면 다음 주에 길게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짧게 준비를 했고요. 옆에다가 이제 다른 거 이제 적어놓지 않았어요. 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봤으니까 하나씩 처분인지 아닌지 그것만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 있으면 시험 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제 되도록이면은 여러분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이제 그대로 좀 옮기려고 했고, 국유 일반 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용료의 납부고지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료라고 하든지 대부료고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국유재산이든 뭐 공유재산이든 뭐 전혀 관계가 없죠. 법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국가 소유의 재산이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다시 나눴죠. 두 개로 나눴습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나눠지죠. 행정재산, 일반재산 나눠지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행정재산이 아니면 일반재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재산이 아니면 일반재산 이렇게 부르게 되고, 아직도 여러분 시험 문제에는 과거의 이름, 구법의 이름으로 잡종재산이라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잡종재산이라고 나오면 일반재산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뭐 나눠지기는 다시 이게 네 개로 나눠지기는 하는데 나눠지긴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공용재산이 있겠죠. 공용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용 재산이 있고, 공공용 재산, 그리고 특이한 게 뭐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기업용 재산이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존용 재산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나눠질 때 요거를 뭐랑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공법관계 문제인지 사법관계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강학상 개념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게 되죠. 강학상 개념하고 비교를 하시게 되면 이거는 그냥 소유권 문제입니다. 이건 소유권 문제니까 소유관계 문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요거를 공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죠. 물건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눌까? 물건 이렇게 하게 되면 강학상으로는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는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익 추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사물에 이렇게 해당을 하게 될 것이고, 얘네가 이제 공물에 해당을 하겠죠. 그런데 공물에 해당을 하는데 화나가서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한 번도 화난 걸 본 적이 없는데, 티를 그렇구나. 그 마음속엔 부글부글 터지고 앉아 있는데, 와, 이건 대단하다. 있는 그대로 다 표현을 해야지 병에 안 걸립니다.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게 좋은 거고. 지난번에는 10분, 그때도 10분인데, 그 결국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영향이 없는 부분인데, 그게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난 좀 모르겠어요. 공용물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용물이 있죠. 이걸 4개로 나와버렸네, 내가. 4개나. 나갔다는 얘기에 당황해서. 공공용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존공물이 이렇게 있죠. 보존공물이 있는데, 이제 얘네는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공용물 같은 경우에는 행정주체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이었었습니다. 얘는 행정주체의 사용에 제공이 된다. 그러면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결국은 누가 쓰는 거냐 하게 되면 그 손과 발이 되는 행정기관. 그 행정기관은 누가 구성하냐? 그러면 공무원 이렇게 되는 거였죠. 공무원. 결국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사용하는 물건이 바로 공용물이 되는 것이고, 공공용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는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공중. 우리가 이제 국가배상에서 얘기했던 거랑 연결시켜 보시게 되면 이 공공용물은 또다시 그것이 인공을 가해서 공익 목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 상태 그대로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얘가 공공용물은 다시 자연공물, 인공공물, 자연공물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나눠질 수도 있고,
다음에 보존곡물. 보존곡물은요, 보존을 강제하는 거죠. 예, 공익 목적으로 보존을 강제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보존곡물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곡물 이렇게 말했을 때 곡물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죠. 예, 국가배상 얘기할 때 종종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예, 곡물은 그 소유권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은, 예, 국유곡물, 소유권이죠. 국유곡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곡물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모두 있어. 사유곡물도 있습니다. 사유곡물. 이쪽이 또 주로 또 언급이 되죠. 사유곡물, 이거는 이제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이렇게 나누지 말고 또다시, 예,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관리와 소유에 대한 문제로 비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예, 소유권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면 그런 걸 우리가 자유곡물이라고 하게 되고,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또 소유도 하고 있는 거야. 자유곡물. 그게 아니라 타유곡물, 이런 것들도 있죠. 타유곡물.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소유권이 사인한테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유권이 사인한테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타유곡물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타유곡물.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나눠봤는데요. 이걸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예, 얘는 이쪽에 해당할 거고, 얘는 이쪽에 해당할 것이고, 얘는 이쪽에 해당을 하고, 얘는 이쪽에 해당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이건 곡물입니다. 곡물이기 때문에, 예, 행정재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적용된다? 공법이 적용된다 이거예요. 공법관계. 여기는 이제 공법관계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잡종재산, 일반재산은 이제 사법관계에 해당을 한다. 예, 이렇게 볼 겁니다. 예, 행정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저기에 있는 대부료에 대한 문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문제에서 언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언급이 안 되는데 그냥 국유재산, 공유재산이라고만 언급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 기준을 나누라고 했어요? 이게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는 매각입니다.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인에게 그 소유권을 설정할 수가 없고요. 사권 설정이 금지됩니다. 사권 설정이. 근데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매각이 가능하다.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매각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이제 일반 재산 쪽이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행정재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얘와 관련돼 가지고 말이에요. 얘와 관련돼 가지고 사방금연이라는 게 있죠. 저 대부료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사방금연이 있습니다. 사방금연. 행정재산은 박근혜 정권이 했던 가장 잘못한 일이 바로 사방을 다 금연구역으로 만들어버린 게 이게 가장 큰 적폐였던 건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권력행위입니다. 권력행위다. 권력행위. 이거는 국유재산법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둘 다 사방금연이 다 등장을 합니다. 사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료 징수입니다. 사용료 징수. 부가라고 쓸까요? 징수면 다음 단계까지 가니까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 그래서 행정재산은 그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허가는 가학상 특허죠. 왜 특허야? 곡물 사용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곡물 사용권을 설정하니까 특허에 해당을 하죠. 특허는 권리 능력, 권리관계를 설정하면 그것이 특허가 됩니다. 네,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용료를 부과해요. 공짜로 빌려주는 건 아니고 사용료를 부과한다. 그 다음 여기는 일방적인 취소. 일방적인 취소나, 이 취소는 직권 취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철회. 일방적인 취소 철회, 일방적이다. 그 다음 금은요, 변상금 부과죠.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된다. 무단 사용자 말하는 거죠. 무단 사용자. 적법하게 사용 수익 허가를 받고 사용하면 그러면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단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 변상금은 1.2배입니다. 1.2배 100분의 120이라고 돼 있어요. 법에 100분의 120이고, 그 다음에 얘는요, 뭐 이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의 문제이든 돈을 내라고 했는데 안 내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를 부과한다.
예전엔 가상금 이렇게 써 있었는데 연체료 지금 이름이 바뀌었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연체료를 부과한다. 이런 것들은 바로 다 뭐냐면 권력행위란 말이에요. 권력행위다. 그러니까 이건 처분이 맞습니다. 이걸 부과하는 것들은 처분이죠. 사용료를 부과하고 일방적인 취소 처리를 하게 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연체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들은 처분이 되는 겁니다. 권력행위는 처분밖에 없잖아. 그렇죠? 이거는 권력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 사용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요. 이 사용료, 얘는 사용료 부과라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처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계약을 맺게 되죠. 대부계약을. 사용 수익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을 맺게 되고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건데 그에 따른 사용료, 대부료, 사용료 뭐 다 같은 말입니다. 대부료, 사용료, 대부료하고 사용료를 지금 이제 언급이 된 거야. 에 대한 납부 고지를 했다. 납부 고지를 했다. 과연 이게 처분인 것인가?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사법상의 이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이행 청구에 불과하다. 이것은 사법행위입니다. 이것은 사법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변상금 부과죠. 이 변상금 부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가능하고 어디에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거는 행정재산에 있어서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을 했을 때 사용 수익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재산 역시도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계약을 적법하게 맺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변상금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양쪽 모두 다 처분이다 이거예요. 양쪽 모두 다 처분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00 사용료도 당연히 처분이니까 처분으로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 재산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일반 재산은 100분의 120, 0.2 부분입니다. 0.2 부분은 확실히 공법관계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공법관계의 문제가 된다 이거야. 왜? 그거는 권력행위잖아요. 변상금 부과는 권력행위인데 근데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변상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권력행위 부분이니까 그건 공법관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재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해도 그것이 처분이 된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특이한 부분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여러분 문제 출제됐던 거는요. 이 일반 재산에서 대부계약을 했죠. 대부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내용 중에 어떤 의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의무 내용이 대체적 자기 의무야. 의무 내용이 대체적 자기 의무입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불이행을 했다 이거야. 불이행을 했다. 불이행을 했을 때 이거는 사법상 의무 아니겠습니까? 사법상 의무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게 원칙이긴 한데 여기에는요 대집행이 가능하다. 대집행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왜 대집행이 가능해요? 이거는 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 공유재산법에서 행정대집행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또 특이한 부분이 되는 거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예산회계법상의 입찰보증금의 국고기속조치. 입찰 들어오는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맺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이죠. 사법상 계약인데 그 같은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공영무 계속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공영무 계속의 원칙. 그러니까 원래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인으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한 사인들 중에서 이 같은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인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을 중단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공영무 계속의 원칙에 따라서 보증금을 받아 놓는 겁니다. 보증금을 받아 놓는다. 만약에 얘가 일을 하다가 중단을 해버리게 되면 국가가
걔한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따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보증금 쪽으로 이제 받아 놓는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저 임대차 계약 이런 거 할 때 보증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증금하고 저건 뭐를 대신하는 것이다. 저거는 손해배상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예정금이라고 부릅니다. 손해배상이 예정금. 그러면 손해배상은 사법관계나 공법관계나 그것은 사법관계죠.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 기속조치도 역시 이거는 사법행위로 보는 것이지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다음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저거는 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징계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도 마찬가지지.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법상 사단법인이잖아요. 공법상 사단법인이죠. 사람이 모여 있는 거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또 자주 나오는 걸로는 재개발 재건축조합 이런 식의 도시정비조합이 있죠. 그 도시정비조합의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이것도 공법상 사단법인이잖아요. 그것도 공법상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로관계, 즉 근무관계에 대한 문제는 뭐가 아닌 이상,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이상 그것이 공법상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뭐예요? 이건 사법관계다. 그러니까 사법관계다. 근로관계에 대한 문제는 전부 다 사법관계다. 따라서 저 징계처분은 처분이 아니고 사법상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왜 저렇게 썰렁한 게 들어와있지? 썰렁한 건 아니죠. 썰렁한 건 아닌데.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방금 오전 수업에서 저거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오전 수업에서 문제를 한 100문제를 풀었는데, 저게 한 4-5번 계속 터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느꼈나 봅니다. 보시게 되면은, 잘 알고 계신 대로 조합이 들어와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조합은 있는 겁니다. 조합은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이제 4단계 아니겠습니까? 4단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준비 단계에서 조합을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결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이렇게 있죠. 구성 승인.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익숙한 거예요. 요거는 가항상 인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겠죠. 종래에는 그것을 가항상 인가로 봤었고 지금은 인가 플러스 특허로 봅니다. 그냥 특허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인가의 성격이 특허의 성격 안으로 사실상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냥 특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립인가가 이렇게 있고요. 특허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조합이 만들어졌으면 쟤는 조합을 만들려고 한 거고 이건 조합을 만든 거고 조합이 만들어졌으면 얘가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우겠죠. 그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우게 되면 아무리 여기서 뭘 만들어냈다고 할지라도 이 친구를 행정 주체의 지위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법상의 사단법인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뭘 받아야 되는 거야?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치? 원래는 재개발 재건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감독을 받게 됩니다. 얘가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게 되겠죠. 감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인가는 가항상 인가에 해당을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 계획을 확정을 짓게 되면은 조합원들 있죠. 조합원들 얘네가 이제 소유자의 3분의 2 그리고 면적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설립 인가가 나온단 말이야. 설립 인가가 나오고 나면은 뭐가 되는 거야? 거기에서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들은 전부 다 강제 가입당합니다. 강제 가입. 그래서 전부 다 강제로 조합원이 된단 말이야. 그럼 조합원이 됐으면 이제 조합을 탈퇴를 할 겁니다. 어떻게 탈퇴를 해? 여기서 분양 신청을 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분양 신청을 해서 이 사업 계획이 나왔으니까 그게 확정이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할 거면 나 같은 경우에는 분양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청산받고 보상금 받고 나간다 이거야.
그러면 걔네들 빼고 분양 신청을 한 사람들을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만듭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고 그에 대한 또 인가를 받게 되죠. 이것도 이제 가항상 인가 이렇게 해당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얘네들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기본행위하고 인가, 기본행위하고 인가 이런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본행위로서 총회 결의가 있어요. 저 사업 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서 총회의 결의,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자가 있을 땐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행정 주체가 돼서 공포관계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종전 판례와 달리 현재는 어떤 식으로 본다? 여기서부터 공포관계로 보니까 이게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를 하고 여기다가 항고 소송을 제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행위와 인가에 대한 법리에 따르게 되면 그렇죠. 이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처분이 아니죠. 처분이 아니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인가를 통해서 동의를 통해서 그 하자가 치유가 되고 무효가 유효로 전환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기본행위 하자를 다툴 수는 없다가 바로 기본행위와 인가의 법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를 않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오면 그게 바로 행정계획의 처분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판례가. 계획 처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또 역시 계획 처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다가 소송을 제기하라고요. 이 처분에다가 소송을 제기해라. 이게 판례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상당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인가는 어떤 의미밖에는 사실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행정계획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발생 요건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의미 외에는 뭐 딱히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계획 처분은 누가 낸 거예요? 이 계획 처분은 누가 한 거야? 조합이 낸 거죠. 조합이. 이겁니다. 이 뒤쪽에서 이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쪽에서 저 조합이 뭘 하게 돼? 처분을 하게 되는 거야. 처분을. 제가 처분을 하려면 뭐가 인정돼야 돼?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얘가 처분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저 조합에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돼야 되는 건데 행정청은 행정기관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행정기관의 지위가 인정이 돼야 되고 근데 저 조합은 원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인정돼야 돼?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행정주체의 지위가.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돼야만 얘가 이렇게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설립인가를 행정주체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특허다라고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뒤쪽과 상황 자기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봐놓고 나서 계획 처분을 조합이 말한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봐놓고 나서 여기서 과거에 이 특허가 아니라 인가다라고 봤던 것 자체가 애당초 어불성설이에요. 그럼 저 처분은 도대체 누가 발령한 거야 도대체? 처분이 나왔다고 보면서 처분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행정주체라고 보고 있는 현재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이 뒷부분에 계획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보는 저 판례 입장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출입국 관리법상의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체류 자격, 이거는 체류 자격이든 귀화 허가든 뭐 공무원 임명이든 국공립학교 입학 허가 결정이든 그것들은 다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처분이 맞죠. 처분이 특허에 해당을 한다 이겁니다. 특허에 해당을 한다. 신분 설정행위죠. 서울특별시장에 의료 유사업자 자격증 갱신 발급행위 너무 썰렁하다, 그렇죠? 그냥 자격증 발급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다 공증이죠, 그렇죠? 뭐 이런 건 뭐 더 이상 설명의 여지가 없고요.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건축 허가, 이런 거는 신고이든 허가이든지 간에 되는 소를 포함한다. 이거야, 되는 소를 포함한다. 그래서 대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건축허가죠. 이게 건축허가고 여기에 개발행위의 허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 지금 인허가 의제를 적용시킨 게 아니군요. 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그린벨트죠. 그린벨트라는 이제 벨트가 있는데 초록색 벨트입니다. 초록색 벨트를 메고 계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시던데. 네. 누구였을까? 네, 아무튼 김만희 선생님 아니셨나요? 초록색 벨트? 맞을걸? 내가 분명히 지나가다 벨트 완전 이쁜데 이러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초록색 벨트인데 이렇게 이제 자연 녹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록색 벨트 안에서는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린 벨트래.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개발 행위를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개발 행위. 근데 그 개발 행위의 가장 기본이 뭐가 되냐? 건축 행위가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이. 그래서 이 개발 행위에는 다 들어가요. 토지 형질 변경 행위, 변경 행위, 절토, 성토, 그래서 땅을 깎는다, 절토, 땅을 메운다, 성토, 뭐 이런 것들이라거나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건축 행위로서 뭐 신축, 중축, 개축 이런 거, 신축, 중축, 개축 이런 거, 건축 행위, 뭐 용도 변경 뭐 이런 거,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 개발 행위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개발 행위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지금 이제 건축, 신축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또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서 이제 인허가 의제를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인허가 의제를 적용시키면 지금 개발행위 허가 있잖아요. 개발행위 허가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포함을 시키면 여기 건축 허가가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바꿀게요. 뭐로 바꾸냐면 건축 신고로 바꿉니다. 건축 신고. 요거는 2011년도 1월달 판례죠. 그다음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자주 문제 나오는 상황인데, 요거를 살짝 난도를 올려보게 되면 요게 이렇게 변해요. 문제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 건축 신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인허가 의제가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건축법 제 11조 5항 이건 뭐냐? 허가 건축 허가요. 허가 건축 쪽에 있는 인허가 의제 규정이죠. 이거를 14조 2항, 14조가 바로 신고 건축 신고 얘기하는 거죠. 신고 건축 부분에다가 뭐라고 있냐? 준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준용을 하고 있으니까 건축 신고 쪽에도 뭐가 적용될 수 있어? 인허가 의제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여야 돼요?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 이게 되는 거잖아요. 수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할하고 절차까지는 집중이 되지만 실체는 집중이 안 되죠. 관할 요건, 절차 요건은 집중되지만 실체 요건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건, 얘는 그냥 뭐 자기한결적 신고니까 뭐밖에 없다, 형식적 요건밖에 없다, 이거야. 개발행위와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의 토지 이용 실태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실질적 요건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가 나오기 위한 요건, 무슨 요건? 신고 요건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수리 요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말장난으로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형식이 신고야. 신고면 요건은 신고 요건, 효과는 신고 효과, 이렇게 부르는 거지. 수리 요건, 수리 효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 요건 안에 원래 있었던 뭐하고 형식적 요건하고 그 다음에 뭐가 포함이 된다? 실질적 요건이 포함이 된다. 이거 실질적 요건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요게 포함이 됐잖아. 요게 포함이 됐으니까 요건 뭘로 바뀐 거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바뀐 거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된다. 수리를 요한 신고로 이렇게 전환된 거지. 원래는 자기완결적 신고였었는데 수리를 요한 신고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바뀌면 이 수리는 처분이 맞을 텐데 자기 혼자 힘으로 수리를 요한 신고가 된 게 아니죠. 외부 변수가 들어왔단 말이야. 외부 변수가 들어왔으면은 위에 있는 거, 이게 대죠. 대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고,
그러면 이 수리는 뭐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수리가 아니고, 예, 법률행위죠. 이거가 예외적 허가니까 예, 법률행위, 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을 하는 거고, 예외적 허가에 해당한다. 예외적 허가에 해당하고, 또한 그것은 뭐에 해당해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 이건 뭐 재량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축이냐 증축이냐 개축이냐예요. 신축이냐 증축이냐 개축이냐. 예, 신축이야? 아니면 증축이야? 아니면 개축이야?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 건 신축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게 증축하고 개축 아니겠습니까? 이미 건물이 있는 거야. 건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주변의 토지 이용 실태하고의 뭐 조화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 원래 몰래 지어져 있는 건데 뭐 새로 지을 때 문제가 되는 거라. 새로 지을 때. 그래서 신축일 때만 뭐가 적용되는 거야?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이 되는 거라고요. 예, 증축이나 개축일 때는 왜 그런 거냐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해야지 두 개를 묶어주는 건데 개발행위 허가가 없단 말이야. 없는데 어떻게 묶어? 그죠? 그런 게 조세호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개발행위가 없는 거야, 지금 개발행위가. 증축하고 개축은 개발행위가 아니란 말이야. 개발행위가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면 그게 의제될 이유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직 그냥 뭐야? 건축 신고만 있는 거라고, 건축 신고만. 그러면 여전히 자기한결적 신고로 그냥 남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두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의 허가는 뭐 허가지 뭐 어쩌라고. 예, 처분이고요.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는 뭐 대물적 허가지 뭐. 그죠? 예. 뭡니까?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라거나 제과점 영업 허가라거나 단란주점 영업 허가라거나 휴게 음식점 영업 허가라거나 유흥주점 영업 허가라거나 다 그냥 대물적 허가죠. 시설 기준만 갖추면 되는 거고. 어권 면회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이건 앞에서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우선순위 결정은 그냥 확약이기 때문에 확약에서 처분이 아니라고 했죠. 약속한 행정행위가 행해져야지만 비로소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 예, 그 약속만 가지고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라고 했죠. 다만 우선순위 결정의 거부 결정, 우선순위 결정의 거부는 처분이 될 수 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의 국가기속결정, 이건 뭐에 해당해요? 확인에 해당을 하는 거죠. 확인. 의문이 있고 다툼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재산이 과연 친일재산인가? 그래서 귀속의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다툼이 있는 것이고, 준법률 행위적 행주성 확인에 해당한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이건 기본 계획이요. 기본 계획. 예, 그래서 기본 계획은 전부 다 처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원 계획이든 하천 계획이든 도시 계획이든 뭐든 간에 기본 계획은 전부 다 처분이 아닌 것이고, 저거는 처분이 아니에요. 저거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국공립대학교들에 대한 학칙 시정 요구.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MB 정부에서 했던 거예요. MB 정부에서. MB 정부에서 나라를 다 없애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나라가 아직도 남아있죠. 그게 이제 뭐를 없애려고 했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이게 사립대만도 아니고 여기는 국공립으로 그냥 막아버렸네. 예. 그래요. 이 대학들한테 저거를 폐지하라고 한 거예요. 총장 직선제 요거 폐지하라. 이거 설명을 한번 했었죠. 예,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총장 직선제 폐지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시정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표현을 썼어요? 요구라는 표현을 썼죠. 요구, 요청, 권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우선은 뭐로 본다? 우선은 행정지도로 본다. 행정지도면은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행정절차법 48조 1항 후단입니다. 48조 1항 후단에서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우선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칙을 시정한 친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친구에게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야. 점수를 부여를 하는데, 이 점수가 무슨 점수가 되는 거냐면 얘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점수가 되는 겁니다.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된다. 우리 행정지도 얘기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행정절차법 48조 2항에서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불이익조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불이익조치금지원칙 규정이 있죠. 네, 불이익조치금지원칙.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불이익조치를 예정해 놓고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행정지도가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고 처분이 맞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러면 이게 과연 불이익조치로 볼 수가 있겠는가 이거예요. 불이익조치로 볼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상대방한테 구속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까지 연결을 우선 시킬 수가 있을 텐데, 공권력 행사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겠죠? 보면은 이게 불이익 조치로 볼 수가 있으면. 그런데 여기서 학칙을 총장제 직선제를 폐지한 내용으로 바꿨냐 안 바꿨냐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학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뭐는 아니다. 절대적 기준,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이거야.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 절대적 요건이더라고요. 거의 사실상. 저거 폐지 안 해버리게 되면 보조금을 사실상 지금 뭐 점수 차이가 많이 나갖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이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절대적 요건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뭐가 아닌 거예요? 구속력. 즉 상대방한테 저거를 폐지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정도라고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의무 부과의 수준으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구속력을 갖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그러면 처분도 아닌 것이죠. 당연히 처분도 아닌 것이고. 이렇게 연결됐던 상황이고요. 이행강제금의 부과예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저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게 가끔 또 문제 나와요. 뭐냐면 근로기준법에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근데 그 부분에서 판례가 부과예고란 계고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계고이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건데, 뭐 딱 봐도 계고인데, 그죠? 딱 봐도 계고인데.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우리 대집행에서 계고 확정 실행 비용 이렇게 넘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고죠. 기간을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더 보장을 하는데, 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뭘 한다? 계고를 한다.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부가처분을 하는 거죠. 계고를 한 다음에 부가처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의 핵심은 어느 쪽이 되는 거예요? 이 계고 쪽이 되는 거지 이 부가 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상대방한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부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계고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이제 압박을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 계고를 한다면.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부분을 부가예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가예고. 부가예고라고 표현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계고, 계고가 맞다 이겁니다. 계고가 맞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여러분한테 문제로 출제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건축법 80조에는 이행강제금, 그렇게 되면 철거명령 처분이라는 자기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불이행을 하더라 이거야. 불이행을 하더라. 그래서 철거 의무를 스스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계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철거 명령을 합니다. 철거 명령을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철거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계고를 합니다. 그리고 부과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이렇게 되면은 이행강제금의 성격이죠. 이행강제금의 성격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얘는 반복 부과가 된다 이거지. 물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반복 부과가 되는 거긴 하지만 반복 부과가 된다. 그럼 반복을 뭐에 대한 반복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반복입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한 반복입니까?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반복이다? 철거 명령에 대한 반복이다 이거예요. 철거 명령. 그러니까 하나의 철거 명령에 대해서 여러 번의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철거 명령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만약에 이 계고에 대한 반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모두 사라지는 거야. 이것도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계고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 저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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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행강제금이 아무리 반복 부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저거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계고 쪽에 있는 것이지 부가 쪽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복된다라는 것은 뭐가 반복된다는 거야? 계고가 반복된다. 이거야. 계고가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철거 명령을 하나를 갖다 놓고 나서 계고 부가 이러면 이게 1차 계고 1차 부가고 너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차 계고 2차 부가고 그 다음에 너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차 계고 3차 부가고 이렇게 가주는 게 이게 이행강제금이다 이겁니다. 이거를 말로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말로 풀어서 이렇게 칠까 이렇게 칠까 이렇게 칠까 묻는 건데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는 것이죠. 항공 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결정.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 특강에서 봤던 내용이죠. 정기 항공기 운송 사업 면허, 그죠? 정기 항공기 운송 사업 면허를 하는 데 있어서 그에 앞서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운수권을 배분을 해준다라고 했고요. 그 운수권을 상하이로 갈 것인가, 북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다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정기항공기 운송사업 면허라고 했고요. 그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사전결정이죠. 사전결정. 운수권이 있어야지 면허를 받을 수가 있죠. 정기항공기 운송사업 면허. 저건 사전결정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사전결정은 단계적 행정결정의 내용 중에 하나로서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 게 맞죠.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는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 전화가입 계약 5개로 딱딱 끊을까? 그게 낫겠습니다. 그쵸? 운수권 배분 결정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전화가입 계약부터 이게 몇 번까지입니까? 짧게 가려고 했는데 3시간 다 사용하게 되겠네. 우선 10분간 휴식하시고 246번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